안녕하십니까. 저는 안광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태양광 발전 사업 사례와 노하우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로 하고 나왔는데요.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KM에너지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KM에너지는 충남 서산에 소재하고 있는 발전소를 1300kW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례라든지 노하우에 대해서 거창하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제가 겪었던 일하고 그 진행을 하면서 발전소를 만드는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에서부터 종결까지 10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봤을 때 한 20% 정도가 시공이고요. 나머지 토지 매입에서부터 인허가 절차,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떨어지는 데까지가 거의 한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일들, 그거를 좀 소개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워낙에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중간에 태양광 사업이 무엇인지 좀 알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재생 에너지 설비기사 태양광 자격 취득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총 3시간으로 걸쳐서 이제 진행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근데 세 가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현황,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강의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거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사례와 노하우,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양광 사업을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할만하다, 괜찮은 사업이다, 이거를 해가지고 미래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하면 큰일 난다, 망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제가 처음에 접한 게 2012년 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정도에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100kW짜리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시공 단가가 한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기값도 300원 정도 됐습니다. S&P가 150원, REC도 150원 정도 해서 300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2015년, 16년 지나니까 공사를 하는데 100kW당 한 1억 8천 정도가 일반적인 거래가였고, 그리고 실제로 전기 요금이 나오는 것도 장기 계약을 170원, 181원 이 정도 금액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현물 거래가는 한 200원이 넘었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현재는 현재 일반으로 현물 거래를 하다 보면은 120원 정도 받습니다. 장기 계약을 맺으면은 뭐 규모가 좀 100kW 이상 말고 작은 거는 130원대를 받고요. 근데 실제로 시공 단가도 100kW당 요즘에는 한 120원, 1억 2천만 원,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3억 원 정도 들어갔을 때는 300원 나왔고, 2억 원 정도 들어갔을 때는 200원 나왔고, 이렇게 결국은 시공 단가와 발전해서 나오는 금액이 비슷한 금액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은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혹자는 대신에 땅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토지의 금액이 오른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1메가와트를 하는데 5,000평 정도의 토지가 필요했는데, 요즘은 효율이 좋아져가지고 모듈의 효율 여러 가지가 좋아지면서 3,000평도 안 되는 토지에다가 1메가를 공사를 하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 양면형 모듈이 나오면서 더 효율이 높아지기도 했죠.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면 뭐 똑같지는 않지만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됐고 지금은 안 된다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업을 하는 그 시점에 사업성 분석을 했을 때 현재 공사 단가와 전기 단가를 가지고 계산해 놓고 이거를 현물 거래가가 비싸다고 해서 안 팔고 있다가 장기 계약 시기를 놓치고 나중에 하면은 그게 사업을 망하는 길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2016년에 공사를 한 업체가 현물 거래가는 한 200원이 넘는데 장기 계약은 170원, 180원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170원, 180원 받는 것보다는 200원을 받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여지껏 진행해 오다 보니 현재는 120원에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는 2억 원에 맞는 공사를 해놓고 120원의 단가를 받으니까 사업 망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태양광 사업을 초점을 맞추는 거를 내가 사업 구상을 하고 시작하는 타이밍에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나서 그 장기 계약을 맺으면 그러면은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망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거를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할 만한 사업인가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바라봤는데 이거를 하면은 망한다 안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기준을 또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태양광 사업을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 명확히 한다라는 게 발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나이 그리고 자금의 여력, 이자 지불 능력, 은퇴 시기 이런 걸 고려해서 발전소의 사이즈를 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5억 원이 있는데 아니면 10억 원이 있는데 나는 몇 킬로짜리 발전소를 만들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60이 넘은 사람이 은퇴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그러면은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오는 잉여금을 가지고 기초 생활비를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많아서는 안 되죠. 근데 30대나 40대 같이 젊은 층에 들어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태양광 발전 사업의 소득원 외에 다른 소득원이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소득원을 가지고 기초 생활비를 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최대한 넓은 토지에 많은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갖고 있는 것이 좋겠죠. 나중에 이제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오는 잉여금을 가지고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간 다음에 온전히 자기 것이 됐을 때 큰 것을 갖게 되니까요.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각으로 보면은 은퇴를 얼마 안 남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토지의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 수도권에서 멀은 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게 유리할 것이고 그리고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전기 사업이라는 시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하고 최대한 가까운 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 서로의 입장에 맞춰서 태양광 발전소를 디자인해서 자기의 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면서 겪었던 일들, 있었던 사례 이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막상 제가 그 간단하게 간략하게 PPT를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이거를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소개를 하고자 하면 저 혼자 얘기를 하고 듣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어려운 상황에 이를 확률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방법은 제가 준비한 이 PPT 화면을 메뉴판을 읽어주듯이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라고 나중에 질문을 하시면 그 메뉴에 맞춰서 자세히 나머지 시간 동안 설명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좀 더 궁금한 거에 대한 해결책이나 초점을 맞추기에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데서 이제 첫 번째 사례로 제가 올린 것은 저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임야에다가 태양광을 해도 되는 거였었고 그래서 여러 토지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토속 채취 허가를 받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토속 채취 허가가 산을 이제 까내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산에 있는 흙을 다른 데 도로 공사를 하거나 그럴 때 쓰려고 이제 허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흙을 퍼가고 있는 토지를 제가 매입했으니까 별도로 토목 공사를 안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기존 개발행위 허가를 승계하고 토목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토목 설계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허가받은 거를 변경 허가만 받으면 되니까 승량 설계 사무실에다가 계약할 때도 더 저렴하게 계약을 할 수가 있었죠.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거는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내가 거기다 나무를 심으려고 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농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농사를 지으려고 산 것도 아닌데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와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태양광 사업의 아주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 이 토속 채취 허가를 받은 토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못 받았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었죠.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그 문화재에 관한 얘기인데요. 제가 취득한 토지가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전체 토지를 흙을 퍼가고 있는데 일부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흙을 안 푸고 나무를 그대로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왜 저거는 흙을 안 푸냐고 하니까 저 토지는 그 흙량이 얼마 안 나와서 나중에 평지 작업하기 위한 흙으로 남겨놓은 거라고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도인이. 근데 나중에 인허가를 밟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게 그 구역, 그 정도 토지가 문화재 구역이었습니다. 그게 아주 난감한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면은 지표조사, 표본조사, 발굴조사 이런 절차별로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아주 큰 문제점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무사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나오지 않으니까 파악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발전소를 하려고 토지를 매입할 때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 문화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문화재관리팀이나 문화재관리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방문해서 토지 지번을 알려주고 그리고 문화재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민원 문제입니다. 이 민원을 어떻게 풀 것인가. 자, 그러면은 제가 겪었던 일 중에서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만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S예요. 그 시공사를 선정해가지고 공사를 할 때 어떻게 AS를 받는지 계약서를 아무리 잘 쓰고 그리고 확답을 받고 공증을 하고 아무리 어떤 행동을 해도 그들이 나타나서 고쳐주지 않으면 속을 타는 건 사업자지요. 이 AS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 시공사가 아무리 규모가 있는 곳이어도 삼성전자에서 가전제품을 산 것처럼 쉽게 AS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시공할 때 사업주가 거기에 참관을 해서 구조물, 이 시공사들이 하도급을 줍니다. 자기네는 공사를 거의 안 하죠. 그래서 구조물 업체를 부르고 접속반은 접속반 업체 부르고 펜스 업자 부르고 수배전반 부르고 이런 식으로 각 파트별로 부릅니다. 그러면 그 파트별로 온 업체의 전화번호와 명함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시공업체에 전화하면은 시공업체에서 전화를 받아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며칠 있다 온다고 하고 아주 속 타는 거는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바로바로 나오지 않고요. 그런데 그 담당 업체, 직접 공사를 하는 업체에 전화를 하면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시공업체에서는 그들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한테 전화해서 시공사에서 여기에 전화하라고 했다고 하거나 하면은 그 사람들은 AS를 해주는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공했던 그 하도급 업체 거기에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인근 전기 전문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사업 운행 개시를 하면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죠. 용량이 1메가 이상인 경우에는 상주고 1메가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이었었는데 올해 4월 달에 바뀌어서 3메가까지는 선임이고 3메가를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상주해야 되는 거로 바뀌었죠. 그래서 전기 안전관리자가 확보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 기사나 전기 산업 기사의 면허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태양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현장 또 내 집하고
태양광 발전소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현장 그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곳에 실제로 그거를 ASR 할 수 있는 전기 전문가를 확보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놨는데 그 사람이 급박한 일에 와서 수리를 해줄 경우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것에 대한 약정을 서로 맺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지중으로 선로를 매설해서 지중선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트레이로 해서 지상으로 공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중으로 공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거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땅속으로 들어간 선로는 한 번 들어가고 나면은 다시 파헤칠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놓고 위치를 봐놓고 자세히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도 어느 정도 깊이로 하는지 그걸 알아둬야 나중에 삽으로 파서 무엇인가 다른 행위를 하려고 할 때도 이거를 알아둬야지 그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중으로 들어갈 때 이 주름간 속에다가 케이블을 묻는데, 주름간하고 케이블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나오는 부분에는 우레탄 폼을 꼭 쏴줘야 되는데 업체마다 그걸 안 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본인이라도 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수로입니다. 이 배수로는 아주 중요한데요. 태양광 발전소 때문에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에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배수로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미적인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경우는 공사 전이고 공사한 이후엔 배수로 문제가 다 그 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배수로 문제는 아주 돈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받을 때 그때도 심의자들이, 담당자들이 굉장히 염두에 놓고 치중해 가면서 말을 하고 보완을 시키고자 하는 게 배수로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 도시계획 심의에서 나온 것보다 더 강력하게 배수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수로 공사를 도시계획 심의에서 인가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배수로 공사가 끝났어도 준공이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눈물 자국이라고 그러죠. 비가 와가지고 쓸려 내려간 공간이 생기고 그게 점점 더 흙을 많이 파헤치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 난 이후라도 눈물 자국이 생긴 그 물길은 자기가 뭐 풀륜관까지는 아니어도 일반 그 플라스틱으로 된 피의관 같은 거, 그런 거라도 묻어가지고 물이 내려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는 이제 제가 서산에 공사해 놓은 현장을 배경화면으로 올렸는데요. 태양광 공사를 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다 보면은 자연과의 싸움이다, 뭐 동물과의 싸움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큰 전쟁이 풀과 하는 전쟁이죠. 장마철에 한 2, 3주에 한번 내려가면은 깎아놓고 갔어도 사람 키만큼 자라있고 그런 게 풀입니다. 그래서 풀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궁리하다가 제가 한 게 제초 매트를 깔은 겁니다. 저거를 깔은 지 지금 몇 년 됐는데 지금 저 상태에 있고요. 장점으로는 제초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 시간은 한 5년 정도 유지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초 매트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할 때는 매트를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저 매트가 그래도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그럴 일이 있으니까 5년 정도 유지된다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사실 태양광 발전소는 저걸 깔아놓고 나서 아무도 밟고 다닐 일이 없습니다. 5년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매트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고정 핀을 디귿자 모양으로 생긴 걸 박는데,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되면은 땅이 녹으면서 이제 이렇게 땅이 올라오면서 그 고정 핀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제초 매트가 바람에 날아갈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해는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횟수가 반복되다 보면 풀이 자란 옆에, 매트 옆에 풀이 자라서 그 풀이 매트를 잡아줍니다. 다음은 설치 용량 극대화와 효율 극대화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평에 1메가를 하던 시절이 있었고 요즘에는 3,000평에 1메가를 설치를 합니다.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용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느 게 나은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조합해보고 같이 태양광 사업을 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종합적인 정리는 이렇습니다. 발전소를 처음 하는 사람, 발전소를 처음 하는 사업자는 효율 극대화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발전소 경험이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효율을 포기하더라도 토지를 구입하기가 어렵고 인허가를 받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용량을 최대한으로 설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결국 제가 만약에 또 다음 사업지에다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도 용량을 최대한으로 가장 많이 깔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를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지금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로 하고 슈퍼맨이 기다리시는데 이제 Q&A 시간으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강의를 생각보다 짧게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필요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했던 분이라서 그런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하고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다양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도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요.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의견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읽어서 질문을 좀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인데 첫 질문은 우리 번개맨 아니죠? 에너지맨이죠. 에너지맨께서 질문을 첫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질문 올라오는 대로 채팅창에 올라오는 대로 참석자들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맨입니다. 네, 에너지맨이고요. 도심과 또 이게 농촌 지역, 또 이렇게 또 외곽 지역은 좀 또 다를 것 같아요. 도심은 어쨌든 그렇게 많은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심 속에서 어쨌든 태양광을 만약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을 좀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심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고 할 때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민원 문제에 연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과 선로 용량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선로 용량이 없어가지고 고전하는 경우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지요. 그런데 도심에다가 하면은 효율이 좀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치를 해준 발전소 중에 이제 도심에 있는 곳에서도 효율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서산을 왜 선정을 했냐면요. 거기에서 보면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눠져 있는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1급지고 그중에서 서산과 태안이 1급지입니다. 그리고 2급지가 약간 내륙으로 들어오면서도 그렇고 3급지 같은 경우가 완전히 내륙 안에 있는 곳이 충주, 청주 이런 곳이 3급지가 그런 곳이 많은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 1급지인 곳에서 땅을 사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많은 곳에 이제 설치를 해보고 발전량을 체크해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을 하는 게 어디다가 하는 게 좋으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곳이면 무조건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업성 분석을 했으면 지금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해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고 나서 한정과 PPA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공사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야지 먼저 공사해놓고 나서 자기는 지금 높은 금액의 단가에 시공 단가에 공사를 해놓고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역량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업의 리스크를 그대로 자기가 떠안아야 된다. 그래서 도심이라고 해서 무엇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하는 게 좋고 도심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제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태양광 발전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도나 지원 제도나 이런 것도 자꾸 계속 바뀐다. 그래서 어디에 내가 맞춰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원 제도가 있으면 잘 활용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그런 이제 지원 제도나 이런 것들 현재
지금 현재는 태양광을 하기 어떠한 시점인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태양광에 발을 담그는 게 맞나 아닌가 뭐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전소 태양광 발전 사업이 굉장히 앞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이거는 개인들이 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할 수 있는 토지도 없고 전기 가격도 너무 낮아가지고 수익을 내기 어렵다라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시공업체들, 태양광을 시공하는 업체들이 요즘에는 공사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깐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사업을 하는 그 시점의 장기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파악한 사업성 검토에 따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요. 그거를 우왕좌왕하거나 길게 결정하지 못하다 보면 손실이 발생되는 게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제가 2015년도에 이제 공사를 한다, 인허가 받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도 법이 바뀌고 막 그러는 것 때문에 태양광 정책은 계속 바뀌니까요. 그래가지고 시공업체들이 놀고 있는 곳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저는 인허가 쪽으로는 특화된 장점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 허가 받고 그리고 한전과 PPA 계약 맺는 것까지 혼자서 다 했습니다. 시공업체 여러 군데에다가 그 개발행위 허가 나온 그 필증을 가지고 그 공사를 얼마에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거를 제안을 하라고 제시를 했었죠. 직원들은 이제 어차피 상주에 있는 시공업체의 입장에서는 노는이 일한다라는 마음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시절에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저렴한 시공 단가에 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그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은 공급자가 더 많으니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 태양광 발전 사업은 늘 언제나 계속 법이 바뀌니까 현재 있는 법을 적용해서 수익성 검토가 맞다라고만 생각하면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시는 게 좋답니다. 무조건 할 수 있는 곳에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네, 노하우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질문에 답변을 좀 막힘없이 해주셔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조언을 구하는데 아주 큰 멘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3강 길지 않고 뭐 짧다면 짧은 강일 수도 있는데 나름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발전 그리고 실제 설치 사례까지 아주 나름 잘 구성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태양광 설치하는데 조금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4개 기관이 함께 준비를 다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게 오늘 마지막입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궁금한 사항들 또 이후에 더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면 강사님께 통해서 답변을 듣든 아니면 저희 안에서 뭐 이렇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해 드리고요. 관심과 질문 뭐 이런 게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강 동안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강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기회에 좋은 강의나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